한국 레전드 드라마로 손꼽히는 수사반장에는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라는 명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는 극중 최불암 씨의 역할이었던 박 반장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최중락 전 서울시경 총경이 남긴 말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경찰로 재직한 40여 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강력 범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실제로 경찰들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분이기도 하죠. 그가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마도 사회가 점차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수록 그 이면에 가려진 어둠도 함께 짙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사실 그런 범죄보다는 점차 지능적이고 수법이 잔인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범행의 동기를 보더라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0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90년 3월 9일 서울의 한 신문사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전화를 건 사람은 현재 자신이 수배 중인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제안을 해요.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서 범행 동기를 밝히고 그 뒤에 자수를 하겠다. 다소 황당해 보이는데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거 특종이잖아요. 이 신문사는 당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 3가에 위치한 팜파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에서 이 남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살인범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이 남성과 인터뷰를 약속한 기자는 우선 경찰청에 이 사실을 제보합니다. 실제로 수배 중인 살인범이 맞았고요. 이날 오후 7시 20분경 경찰에 의해 검거가 돼요. 사실 이 남자는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인 이날 오후 4시 50분과 5시 10분 그리고 5시 40분 이렇게 총 3차례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수할 거다 이런 뜻을 내비쳤었는데 이때 이 남자가 통화를 시도한 사람이 바로 앞서 제가 소개했던 최중락 총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경 형사과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통화 도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경찰에게. 본인에게 걸린 1,000만 원의 현상금을 3천만 원까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본인이 한때 수감됐던 소년원에 기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뜬금없죠. 그러면서 공범이 있었는데 미리 붙잡혔던 공범과 통화까지 해요. 당시 공범이 너 빨리 자수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내가 제안한 조건이 수락되지 않으면 자수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사하고 인터뷰 약속까지 잡았던 거죠. 뒤에서 내용이 계속 나오겠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놈이거든요. 유명해졌겠죠. 근데 그걸 마치 본인이 무슨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뤘다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경찰서로 압송되면서도 아니 어차피 내가 밤 12시에 직접 자수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막 성질을 냈대요. 자, 그래서 검거된 이 남자가 누구냐? 바로 김태화입니다. 조경수라는 공범과 함께 광주시의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이어서 서울 구로동의 한 룸살롱에서 무려 4명을 한꺼번에 살해한 당대 최악의 위험인물이었어요. 언론과 뉴스에서도 살인 악마가 드디어 검거됐다라는 소식을 내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1990년에 발생했다는 그 사건이 뭐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990년 1월 29일 새벽 1시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에 위치한 샛별이라는 이름의 룸살롱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당시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이 룸살롱과 같은 건물 2층에서 영업을 하던 카페 주인 원 씨였어요. 이날 원 씨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 안에서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지하에서 이제 룸살롱이 있잖아요. 지하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참혹해서 정신을 잃을 뻔했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도 정말 수많은 살인사건 현장을 봤지만 이렇게 지옥 같은 곳은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저도 사건을 사실 많이 다루지만 정말 이 정도로 잔인한 현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룸살롱으로 내려가는 지하 입구에서부터 피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홀 안의 출입구, 내벽에는
와 함께 피해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들이 여러 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4명이었어요. 룸살롱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인 당시 18세의 강양, 그리고 19세 김양, 그리고 남자 종업원이었던 18세 김군과 룸살롱 부근의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던 18세의 유군이었습니다. 강양과 김양은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요. 피살자들 모두 가슴과 어깨 등의 부위를 최소 4군데에서 14군데까지 자당한 상태였죠. 특히 김양의 경우에는 흉기로 10군데나 찔린 걸로도 모자라서 왼쪽 귀가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유군은 심장이 찔린 채 목이 반쯤 잘려져 나갔을 정도로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들 중에 강양이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는데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을 정도로 사실 강양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경찰은 이 룸살롱의 사장인 당시 30세의 오 씨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해요. 사건이 발생했던 날이 설날 연휴였거든요. 이들이 27일 하루를 쉬고 28일에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이렇게 참변을 당한 거예요. 특히 숨진 강양과 김양은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룸살롱 안의 내실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장 오 씨는 자신은 29일로 넘어간 오전 0시 30분경에 종업원에게 뒷일을 맡기고 퇴근을 했고 20분쯤 뒤에 전화를 했을 때부터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유군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구장에서 일하는. 그래서 당구장에 전화를 걸어서 유군한테 너 지금 룸살롱 가서 좀 봐줘봐. 애들이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유군은 또 그 부탁을 받고 룸살롱에 간 김에 이제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놀다가 변을 당했던 거죠. 여기에서 사장 오 씨는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인물 2명을 떠올립니다. 바로 28일 밤 9시경에 손님으로 왔었던 남성 2사람을 지목한 거죠. 이들은 175cm가량의 키에 스포츠 머리를 했고 전라도 말씨를 사용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들 중 한 남성이 피해자 강양에게 2차를 강제로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시비와 폭행이 오갔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오 씨는 이 2 남성을 영업방해로 쫓아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너희들 모두 죽여버릴 거야. 기다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실 이 업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룸살롱을 운영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거겠지 생각을 하고 넘겼던 거죠. 사실 이 2 남성이 룸살롱에 처음 온 것도 아니었어요.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방문을 해서 유독 강양에게만 치근덕댔는데 그럴 때마다 강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2차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의 지문과 족적, 머리카락을 전부 수집했고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최근 출소자들의 정보를 모두 확인합니다. 그러던 중에 1989년 12월에 출소를 해서 지난 1월 2일 광주시 서구의 백양주점이라는 곳에 있던 26세의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에 달아났던 2인조가 이미 수배 상태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이들의 수배 전단지를 오 씨에게 보여줬는데 같은 인물이었어요. 죽인다고 협박했던 그 남자 둘이었습니다. 2 남성의 이름은 조경수, 24살이었고요. 김태화, 22살이었습니다.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사장 오 씨가 김태화를 지목해요. 아, 이놈이 강양 때렸던 놈이다. 조경수와 김태화는 이미 광주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건 당시에 비명을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여사장까지 공격해서 중상을 입힌 뒤에 달아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지난 1월 19일부터 광주에서 수배된 상태였는데 서울로 도주해서 또 사람 넷을 죽인 거예요. 곧이어 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 인상착의, 전과 기록을 담은 전단 2,500장이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배포가 됐고요. 이들의 연고지인 광주시와 전남 나주 등지에 형사대가 파견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를 파악하는 데 성공해요. 저는 이 단어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일명 벌집이라고 불리는 구로구 가리봉동의 쪽방촌이에요. 이 벌집이라는 표현을 요새는 잘 쓰지 않는 편인데 벌집처럼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가난한 도시 빈민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쪽방촌이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방을 자주 비워요.
금방금방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웃끼리도 누가 사는지 거의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도피한 살인자들이 숨어들어 살기에는 딱 좋은 곳이었던 거죠. 경찰이 주거지를 파악했을 때 이들은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어요. 공개 수배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들이 혹시나 나타날지도 모르는 장소를 특정해서 잠복하거나 이들의 가족들과도 접촉을 시도합니다. 도주 중에 거처할 곳이 필요하거나 돈이 떨어지면 보통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상대로 사건 발생 약 열흘 뒤인 2월 9일에 경찰이 조경수가 부산에 살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누나가 사는 집으로 이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때 누나가 자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혹시 지금 도청장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바로 전화를 끊어요. 12초가량 짧게 통화를 합니다. 지금처럼 통화를 한다고 해서 위치 추적이 바로 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때마침 수원에서 결정적인 제보 한 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원시 권성구에 뉴 아리랑이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이 호텔 인근의 공중전화에서 조경수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남성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누군가가 본 거예요.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마침 목격했던 시기도 누나 집에 전화가 걸려왔던 그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발신 추적 결과 역시 수원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도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실패해요. 경찰들이 당시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경찰이 이 두 범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다가 조경수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21세의 이 씨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사건이 발생한 샛별 룸살롱에서 500m 떨어진 이 준이라는 이름의 카페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다는 거죠. 경찰은 조경수가 언젠가는 여자친구 이 씨를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룸살롱 사건 이후부터 이 카페에 들어가서 손님으로 위장해서 계속 잠복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요. 2월 26일 밤 9시경에 선글라스를 낀 한 청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른 종업원에게 이 씨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바로 조경수였습니다. 이때 카페 안에 놀라지 마세요. 경찰이 6명이 잠복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상황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고 뒤늦게 알아차리고 이제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조경수가 애인 이 씨를 태워서 도주한 거죠. 운전은 김태화가 했고요. 구로공단 쪽으로 도주한 것까지만 확인이 되고 이후로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계 분위기가 살벌했었대요. 공개 수배가 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범인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눈앞에서 범인을 보내버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조경수의 애인 이 씨가 사라진 지 5일 만인 3월 2일 오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이 씨의 진술에 따르면 조경수와 김태화가 자신을 데리고 무작정 대전으로 갔고 그곳에서 김태화와 헤어진 뒤에 조경수와 단둘이 대전 지역의 한 새방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씨는 뭐라고 말했었냐면 조 씨가 3박 4일 만에 자신을 놓아주면서 통일호에 태워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말을 바꿉니다. 사실 조경수와 함께 열차를 탔고 조 씨는 평택에서 내렸다는 거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었어요. 이때부터 경찰은 중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놓치면 진짜 끝장이다. 경찰은 이들이 구로구의 벌집촌에 거주했었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이들이 살만한 거주지를 추적을 하는데요. 일단은 모텔이나 여관 같은 장소에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검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찰이 수배자들을 쫓으려고 일일이 숙박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직접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그런 수사 방법인데 1급 수배자들이 이런 식으로 붙잡힐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소에 묵을 리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장소가 벌집촌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택에는 이들이 살 법한 벌집촌이 없었거든요. 대신 평택과 가까운 수원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지목한 곳은 바로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가리봉동처럼 되게 작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에요.
경찰이 이 개미굴처럼 연결된 집들을 전부 발로 뛰어다니면서 수사를 합니다. 하나씩 대문을 다 두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떠올라요. 집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근데 집을 계약하려면 부동산을 가야 되거든요. 당시엔 이걸 복덕방이라고 했는데 그 근처의 복덕방을 싹 다 뒤져서 조경수와 김태화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오간 흔적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과가 있었을까요? 드디어 한 복덕방 주인이 결정적인 제보를 합니다. 김태화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일대의 복덕방 중 한 곳에서 새방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김태화가 지난 2월 15일 정주현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7만 원의 사글세방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요. 정주현이라는 이름으로 근처의 만화방, 비디오 가게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그 와중에. 경찰은 이 계약서상의 주소를 찾아갔고요. 권총의 실탄까지 장전해서 이들이 살고 있던 주인집을 포위해요. 그리고 당시 집주인이었던 이 최 씨의 부인 김 씨에게 부탁을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좀 자연스럽게 불러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조경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와요. 나와봤더니 경찰이 쫙 깔려서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뒷창문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게 조경수는 룸살롱 살인사건 발생 35일 만인 3월 5일 경찰에 검거됐고요. 서울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집안에는 조경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환은 안 잡혀요. 추후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제 조경수가 검거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조경수의 검거는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김태화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조경수보다도 김태화가 더 위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경수는 김태화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단한 우정이에요. 뒤에 또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우정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수원에서 도망쳐 그대로 도주한 김태화는 이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태인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구로 남부경찰서에 목격자 한 명이 신고 전화를 하거든요. 내가 범인 김태화랑 잘 아는 사이인데 이번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이런 제보가 영등포 경찰서에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김태화가 전화한 거였어요. 구로서와 영등포서에는 이런 제보 내용이 서로 공유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공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또 김태화가 노린 거고요. 그의 예상대로 구로서와 영등포서는 가짜 제보를 듣고 그가 알려준 장소에 잠복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제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격전을 벌이는 아찔한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는 또 도망가요. 그리고 이 와중에 조경수 검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수원의 복덕방 주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3월 7일과 8일 두 차례나 흉기를 들고 그 복덕방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마다 사장이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면 집주인을 죽이려는 생각은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고민하던 김태환은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9일 최중락 형사과장과 통화를 한 뒤에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약속하고 도주 39일 만에 종로에서 검거된 거죠. 당시에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범인인 거 자백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건 범죄가 아니다.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다. 이 살인자들 특징이죠. 자기가 저지른 일이 뭔가 대단한 일을 실현한 것 마냥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표해서 뭐 약자들을 대표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유영철도 그랬고요. 김태환은 검거된 이후에도 나흘 동안 단식을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취조실에서 갈비까지 구웠대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어떤 인간들이었을까요? 고향 선후배 사이였대요. 무척 친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김태환은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요. 부모는 별거 중이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남의 집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몰래 훔쳐탄 이후로 생애 처음 소년원에서 한 달을 살게 됐고 그 이후에도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수없이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범죄 인생에 발을 들입니다.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중학교 시절부터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된 걸 시작으로 일찍부터 술을 먹고 비행을 일삼았다고 해요. 중학교를 중퇴했고요. 최초의 범행을 김태화에게 제안했던 것도 바로 이 조경수였습니다. 이미 10대 시절에 둘이 같이 택시 강도를 하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었고요. 출소 후에는 함께 술집을 차리자는 명목으로 돈 3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이들은 새해 첫날인 1990년 1월 1일 밤에 단합을 한다는 핑계로 광주시에 있는 백양주점에 가서 술을 마셔요. 근데 여기서 합석한 여종업원이 김태화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너 전과자처럼 생겼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격분한 김태화가 1월 2일 새벽 그 말을 했던 여종업원 한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거죠. 이후 광주경찰서에 수배된 조경수와 김태화가 서울 구로구 가리붕동의 벌집촌으로 도주했던 거고요. 근데 단칸방에 숨어 지내는 게 심심했을 거예요. 그들은 구로동 일대의 술집을 전전하면서 다시 한심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지역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공조수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서울경찰 측에서는 이들의 공개수배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로동 사건 발생 전날에는 룸살롱에 가서 여종업원인 강양과 김양에게 2차를 강요했고요. 이를 거절당하고 업주에게 쫓겨난 뒤에는 직접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29일 자정이 넘은 시각 다시 룸살롱을 찾아갑니다. 하필 이때 사장인 오씨가 퇴근한 상태였고요. 종업원들과 당구장 알바생 유군까지 이렇게 넷이서 놀고 있는 상태였죠. 범인들의 진술이지만 당시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를 쫓아내놓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 거기에 격분을 했대요. 단지 그 이유로 4명의 사람을 너무나도 참혹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조금만 화나면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렇게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범인들은 출소 이후 12월부터 자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안양 일대의 미용실에 쳐들어가 강도짓을 했고요. 사건 이후에는 도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서울 명동 일대와 강남 등 주로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미용실을 대상으로 강도를 일삼습니다. 당시 부잣집 여성들이 단골 고객이었던 고급 미용실만 범행 대상으로 정했대요. 그러면서 미용실에 쳐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범죄자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엄마는 돈이 없이 힘들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니? 이러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이 여성들의 옷을 모두 벗겨서 신고를 못하게 만든 거죠. 이게 당시의 시대 정황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도 그걸 노리고 옷을 벗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노상강도, 절도, 차량 탈취, 특수강간, 성추행, 저지른 범죄 혐의는 총 42건에 달했습니다. 안 잡혔으면 사실 집주인도 죽였을 것 같고요. 복덕방 사장은 결국 찾아가서 죽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이들은 1991년 2월 26일 나란히 사형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한 명을 죽여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실제로 집행까지 이뤄지던 시대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의 조경수, 참 대단한 우정이죠. 가족들이 이제 변호사 선임하라고 돈을 줬거든요. 이거를 김태화의 변호인을 구하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또 김태화는 의리상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또 거절을 했대요. 저는 이게 사건 내용하고 관계없이 얘네들이 이러는 게 웃기면서 소름 돋아요. 되게 기괴하기도 하고요. 1991년 12월 18일 이들의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됩니다. 죽음까지 함께한 우정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1990년 서울 구로동 샛별 룸살롱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